이제 남은 게, 그, 계약의 종류인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우리 민법 3편, 3장. 그러니까 계약법 강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강론에. 14가지 계약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 14가지를 정해놓고 있는 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 계약.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계약이라도 당사자 간에는 얼마든지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전형 계약. 그리고 이제 이게 비전형 계약이죠. 물론 이제 14가지 전형 계약은 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수 있는 매매 계약, 소비대차 계약, 임치 계약, 도급 계약, 임대차 계약. 전부 다 계약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 계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반면에 비전형 계약은 법률상 특별히란 이름을 붙이지 못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돼요. 출판 계약, 호텔 계약, 직업적 운동선수의 전속 계약, 또 그다음에 뭐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체결하는 전속 계약 이런 것들을 다 뭐죠?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고 이름을 그냥 붙이면 돼요, 임의로. 그래서 별도의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다고 해서 무명 계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이 비전형 계약에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고 또 상대방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대로 성립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진아 작가의 구름빵 사건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출판 계약을 체결했는데 출판 계약을 하면서 2차 저작물, 이제 2차 저작물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도 제작하고 요즘 같은 굿즈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모든 판권을 출판사가 가져간다라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형 계약이니까 계약서 쓰기 나름이니까. 근데 되게 초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책을 출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계약서를 내밀더라도 다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히 불평등한 계약. 그 이진아 작가가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 이진아 작가의 그 책을 읽고 자란 그런 세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3천여만 원밖에 저작권료를 못 받은 반면에 그 출판사는 그거로 2천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굿즈를 생산해서. 그래서 하도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론에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막 하니까 그 출판사에서 그 이후 이진아 작가한테 일부 더 돈을 준 것으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저작권에 대한 더 보호가 엄격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최근에는 뭐 이 저작권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가수들 음원 같은 것들 어디 그 카페나 이런 데서 틀더라도 전부 다 요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그 우리나라 뭐 이무진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뭐 지난달 한 달 저작권 협회로부터 받은 돈이 14억 정도 된다. 3위 정도 해당. 그래서 요즘 뭐 음원을 많이 스트리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또 방송 연예인이나 작가들도 돈을 많이 벌게는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비전형 계약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돈을 다 가져가고 실현자인 연예인은 돈을 못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이 전부 비전형 계약돼서 체결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14가지 전형 계약으로 너무 빈번하게 우리 살아가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있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여기서 대차가 붙은 거는요.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는 갖다가 소비하고 그 동일물로는 반환할 수 없고 동종 동량으로 반환한다. 소비대차. 그러니까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웃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럼 그 쌀로 하는 게 아니죠. 같은 종류, 그러니까 같은 등급의 같은 양의 쌀로 변제를 하잖아요. 돈이라든지 그런 뭐 아까 쌀 같은지 이런 걸 빌리는 걸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는 갖다 사용을 하고 그대로 동일물로 반환이 가능한 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다 봤다. 그러면 뭐죠? 그 동일물로 반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빌려오면 대가를 안 주니까 사용대차.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오면 사용료를 내잖아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뭐 우리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 도급. 도급은 일을 완성해 줄 것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뭐 집 져주는 게 대표적이죠. 집에 인테리어 해주는 거 이런 거 다 도급계약. 자동차 고쳐주는 거 이런 거 다 도급계약이고요. 그다음에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까지 이렇게 14가지가 전형계약으로 남아 있는데 뭐 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오늘 강의가 가맹계약에 관련된 계약법을 우선적으로 좀 본다고 했고 이게 사실은 뭐 4시간 동안 이 계약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과목이 오늘 공부하는 과목이 법대 커리큘럼에 따르면 4학기 동안 걸쳐서 해야 되는 과목을 제가 한 거예요. 뭐 민법 총칙,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해서 보통 4학기 정도에 걸쳐 이걸 4시간 만에 하니까 한 학기를 1시간으로 좀 축약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5분의 1이죠. 한 학기가 45시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상세히 다 설명을 못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가맹계약에 필요한 것만 좀 우선순위를 골라서 뒤에서 좀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비전형 계약 아까 전형 계약이 아닌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민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한 계약을 당사자 간에는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게 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비전형 계약, 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유형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즉 민법에서 14종류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이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아까 나와 있죠. 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하면 다른 효력을 인정받는 걸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 내용이 중요하죠. 계약서가 중요하고. 똑같이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어떤 특약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왜냐하면 민법 규정은 전형적인 것만 보여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다만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민법의 그 14가지 계약의 유형들이 중요한 기준, 즉 잣대 역할을 한다. 기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가 증여라고 하는 계약인데요. 많이 요즘 뭐 언론에 등장하더라고요.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처분하지 않으면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니까 일찍이 세금을 내고 아들한테 증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여는 이처럼 당사자 중 일방인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또 상대방, 수증자,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한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자를 한글로 해서 우리가 읽으니까 어렵잖아요. 이거 한자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이해를 하면 좀 쉽겠는데 뭐 여러분들 세대 보니까 뭐 한자 굉장히 겁내하더라고요. 저희도 자녀가 있어서 하나가 법서를 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맨날 그 한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가 보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들도. 근데 한자 뜻을 알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수증자. 받을 숫자에다가 증여할 때 증자, 증여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법에는 그냥 수증자, 증여받을 자, 증여받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은데 그냥 아직도 우리 법전에는 수증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게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법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를 받을 자가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하는 걸 뭐라고 한다? 증여계약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증여의 법률적 성질은 무상, 낙성, 편무, 불효식. 무상은 공짜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낙성은 뭐냐면 뭐를 낙성이라고 하냐면 아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청약에 상대방 어떤 사람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서 낙성 계약. 편무는요. 아까 일반적 계약이 쌍무라고 그랬잖아요. 양쪽 다 채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한쪽만 채무가 있다고 해서 편무 계약. 불효식은 많은 민법상 계약이 불효식 계약이에요. 어떤 형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걸 불효식 계약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증여자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재산을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증여한 물건 또는 권리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뭐를 안 진다? 책임이 없다. 왜 그러냐면 무상계약이니까 그래요. 공짜로 줬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증여자가 증여를 하면서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으면 이걸 수증자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자, 자동차를 왜 자기가 쓰던 자동차를 공짜로 지인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다 증여죠. 대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운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은 이 자동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를 대략 알잖아요. 예컨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고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가져간 사람이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뭐 개 같은 거 애완견 같은 거 키우다가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주잖아요. 그때 이 개가 사람을 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걸 고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하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 괜히 공짜로 그 물건 줘놓고 손해배상 지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증여계약. 근데 증여계약에서 또 한 가지, A는 재산 가지만 자신이 없어서 허전해하던 중 집안 조카 B가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어서 그에게 과수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B 태도가 돌변하면서 재산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증여계약엔 취소가 가능합니까?를 묻고 있어요. 근데 증여계약은 중요한 게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짜로 준 거.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취소가 가능한 게 증여계약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그러나 특수한 요력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만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해석하면 서면으로 증여를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아버님이 약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좀 허풍을 떠실 때 있죠. 아, 내가 이 집은 너한테 주려고 그래.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증여의사 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럼 뭐를 가져가야 되겠죠? A4용지 한 장을 가져가서 아버님 기왕이면 여기다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면에 의한 증여. 그래서 저도 우리 딸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많지 않지만 이거 딸이 둘 있는데 이거 너 줄 거고 이건 너 동생 줄 거야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절대 써주지 않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직 써달라 소리 한 적은 없는 거 보니까. 증여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매매죠. 매매. 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당사자,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 계약법 강론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매매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매계약은 특히 뭐가 있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그래서 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권장합니다. 내가 오늘 설명을 잘 못하니까. 주로 이제 매매계약이 있게 되면 나중에 매수인이 그로 인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일반적 그 계약 총론에서 얘기로 보면 그 불완전 이행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불완전 이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인은 절대 만족을 못해.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 이행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게 되는 걸 하자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 매매에 대한 규정에서 하자담보 책임에 많은 법조문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매매는 당사자 중 일방인 매도인에게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해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매계약이다. 그래서 매매는 아까 증여처럼 낙선계약이고 쌍무계약, 증여와 달리 쌍무계약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다르다는 거죠? 유상. 대가를 주고.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니까 매도인이 무슨 담보 책임을 져야 돼요?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매매 효력은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매도인은 매매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행위도 해줘야 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항 요건이라고 해서 등기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그냥 팔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등록을 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등록 이전 서류를 넘겨줘야 될 이런 의무까지 포함하게 되는 게 매매계약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매매에 대해서 이게 뭔가요? AB가 2017년 2월 6일 비소유 단독주택을
총액 4천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는데 B는 중도금 지급일 전날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 아까 중도금 지급을 받으면 더 이상 해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제 중도금 지급 전날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아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응? 줬던 계약금의 100을, 그러니까 받은 돈에다가 100을 더해서 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두로 통보하고 계약서상 명기된 위약금의 100은 상환할 수 없고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A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건 별도 약정도 하니까 해약계약금일 것이다. 그런데 뭐 위약벌 약정도 안 했다. 그런데 이행의 착수는 아직 없었던 것 같다. 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계약은 해약할 수 있지만 매도인은 받은 돈의 얼마를 해. 따블을 변제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맹사업과 이제 관련된 것 중에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어떤 걸 임대차라고 하냐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인 차임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차임이라는 게 집세예요, 집세. 집세를 지급하는 낙성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입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아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신소유자나 제한물권자인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그 집을 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집 비워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항을 못하는 게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물건이면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권이라 물권법을 오늘 안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재산권을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즉 무채재산권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채권은 아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권은 누구에게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소유권자다. 그러면 누구한테 내 소유권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 사용할 수 있고 그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불완전한 권리, 물권은 완전한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면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은 불안하죠.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담보대출은 쉽게 대출을 해줘요. 아파트 앞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붙여놓잖아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담보대출은요. 은행이 물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이거든요. 그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딱 설정해요. 근데 3억 빌려줬다. 3억 6천만 원, 120%를 설정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경매에 붙여가지고 자기 필요한 돈을 다 받아내면 돼요. 3억에다 플러스 이자. 그래서 또 뭐 경매 비용 이런 거에서 3억 6천만 원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물건은. 그만큼 이제 물건이 중요하다. 근데 임대차는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꼭 앞으로 뭐 혹시라도 어디 직장을 잡아서 외지에 가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특히 월세 말고 전세,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꼭 뭐를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우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걸 하면 제3자에게도 여기서 말한 제3자는 누구죠? 그 집을 산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상가에 여러분들이 예컨대 어느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세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은 해당 그 상가를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그 해당 주소지에다가 뭐 하게 돼 있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요즘 뭐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만을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차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좀 설명을 하면,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약간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끝나고 한두 개 더 강론해서 시간이 되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만으로라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되는 상가 건물에 보증금액이 일정액이 이하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원래는 민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지만 이게 채권 계약으로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결국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즉 아까 대항 요건 뭐라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면 뭐를 인정해준다,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안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보증금을 줄 만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물주잖아요. 그렇죠? 뭐 오죽하면 무슨 주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물주들이 막강한 갑질을 하기 때문에 절대 전세권 설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이 딱 되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아요. 그 설정된 만큼은 자기가 대출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2002년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도 기본적으로는 민법 임대차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바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바로 건물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가능한 건물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는 안 되죠? 종교시설, 비영리시설. 이건 사업용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뭐 상담을 의뢰해온 사례들 중에 학교 매점 있잖아요. 뭐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매점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해서 분쟁이 생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리 목적의 건물의 사업자 등록 대상에만. 그래서 뭐 매점 그 재단에서 나가라고 하면 되게 아야스리 못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주로 1년 단위로 매점은 계약을 하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보증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계속 개정되면서요. 지금은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조 대항력, 10조에서 13조 1항에서 3항까지의 계약갱신 요구권, 10조 2의 계약갱신 특례, 10조 2 3회 3에서 8까지의 권리금 규정, 10조 2 9 갱신 요구 임시 특례 등등 해서 지금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게 환산보증금이거든요. 자, 예컨대 보증금하고 월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증금 1억에 월세를 얼마를 내고 있다. 3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 하니까 이게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300 곱하기 100 하니까 4억이 돼요. 기준액이. 그럼 여기 쭉 내려가 보니까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의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만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진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밖의 지역이죠. 창원도 그 밖의 지역이잖아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서울도 수도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 환산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이 환산 기준에 따라 서울은 9억 원 이하짜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6억 9천만 원 이하짜리 세입자, 세종시나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의 세입자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산보증금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적용받는 것은 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풀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이 안 되나 하면서 뭐 원칙은 민법 임대차 규정 적용하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초과해도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뭐 하면 된다고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라.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현재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사이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면요. 건물주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계약 갱신에 응해야 돼요. 이게 몇 년까지 응해야 되죠? 10년까지.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권리가 많이 뭐 됐죠? 강화됐어요. 반면에 이제 건물주들 뭐 인근에 보니까 혁신도시에 상가들을 새로운 상가가 굉장히 많이 져졌고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분양받은 사람은 저 공실로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이유가 세를 싸게를 못 놔요. 한 번 싸게 놓으면 몇 년간 10년 동안 나가라고 못해요. 물론 이제 인상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나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저렇게 공실로 비워놓은 채 제대로 된 세입자가 들어올 때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라고 하는 규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다 적용된다. 그래서 결국 환산보증금 이내에만 적용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선변제권하고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보장 조항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항할 수 있으나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잘 안 해준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가임대차에서는 결국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다음 날부터 여기서 이제 제3자는 특히 누구냐면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서 그 낙찰받은 사람이거나 이 건물을 산 사람, 제3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길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더더군다나 대항력권을 갖추고 여기다가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이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임차 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취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그래서 먼저 상가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권리 설정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그 이후에 돈을 빌려 은행에서. 그러면서 담보를 설정을 해. 아니면 또 다른 채무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해요? 가압류를 해. 또 이 건물주가 세금을 납내서 국가에서 압류를 해.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그들보다 내가 먼저 대항력을 갖춘 날짜가 앞선다면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서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또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최우선 변제 조항이 실효성은 없다고 해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환가대금, 여기서 말하는 환가대금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돼서 그럼 누가 얼마에 이렇게 이제 뭐 10억에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매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아주 소액 임차인들. 그런데 볼까요?
서울특별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억 이하짜리 세입자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짜리밖에 안 돼요? 6,500만 원 이하짜리. 아까 6,5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이게 계산돼서 나왔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예컨대 한번 그 밖의 지주를 기억을 한번 볼까요? 진주. 3천만 원 이하짜리 세입자는 무조건 1,000만 원을 우선 변제를 받아요. 여기 나와 있는 배당 요구만 하면 경매 법정에다 만약 순위가 밀렸더라도 이 사람들은 1,000만 원까지를 보호를 받게 해줘요.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서만. 그럼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아까 월세가 그 얼마라고 그러냐면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얼마짜리였다? 30만 원짜리였다. 이렇게 하면 환산보증 금액이 얼마가 되죠? 1,000만 원 플러스 30 곱하기 100을 한 걸 더하니까 4천만 원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소액 우선변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우선변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다. 아까 뭐 서울은 9억, 수도권 과밀억제권, 뭐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 뭐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만 그 지방보다 광역시보다 훨씬 비싼 데가 있잖아요. 뭐 분당,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6억 9천. 그 다음에 세종이나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예컨대 가맹점을 개설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환산 보증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월세를 보증금을 낮추거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차료 증액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이내 증액 청구는 못한다. 1년 단위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한 번 증액할 때마다 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번 사업 한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10년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10년치를 최대 올려줘봤자 50%까지밖에 못 올려받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월세로는 임대를 안 한 채 그냥 공실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임차료가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치 10년간 뭐 해주는 것 같지만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이건 임차인도 자기 의무를 다 했을 때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10년이 안 됐더라도 뭐 1년이 안 됐더라도 내보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임차권 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지에 관련된 여기 이제 하나가 비용상환 청구권 관련된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되게 뭐 장사를 하려다 보면 그 자기 돈을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지는 또 자기 영업의 목적에 맞게 뭐 인테리어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들이는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비용상환 청구권. 근데 먼저 여기 보시면 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라면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갖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것은 누가 갖는다?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 예컨대 뭐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뭐 수도관이 파열됐다. 그러면 임대인이죠. 근데 이제 문 손잡이 고리가 하나 빠져나갔다. 이거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죠? 임차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를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금 임대인, 임차인이란 용어도 대부분 또 익숙지 못하죠. 임대인은 빌려주는 거, 임차인은 빌리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또 임차인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였다. 그럼 요건 유익비와 필요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 들어가야 되는 돈을 필요비.
예컨대 건물의 옥상에서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요, 상가로. 그래서 지금 시급히 세입자가 그걸 자기 비용을 들여서 수선했다. 이건 필요비입니다. 그럼 유익비는 뭐냐? 그냥 전등을 가지고도 장사를 해도 되는데,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밝은 환경 속에서 뭐를 하고 싶다, 영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옛날 전등을 다 형광등을 LED로 바꿨어요. 그럼 이 비용은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다. 필요비는 그 가치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한도에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 기간 보호와 갱신 요구, 아까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절을 할 수 없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이 10년 미만의 계약 기간에도. 그래서 계약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째,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때.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 안 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10년 전이라도. 근데 그래서 얼마간 안 내면 되냐? 3기. 세 차례죠, 세 차례. 연속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 3번을 지금 밀려 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례 조항을 두어서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세 사업자들이 월세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코로나가 정상화될 때까지 6개월까지 연체하는 것을 봐주도록 이렇게 현재 특례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또는 임차인의 임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되게 상가 건물은 임대차할 때 무슨 용도로 쓰입니다를 정하고 나서 계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약국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치킨집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확연히 갈라져요. 그렇죠? 치킨집, 중국 음식점 이런 건물을 많이 좀 막 기름기가 끼게 해서 노후화를 빨리 시키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딱 정하거든요. 근데 약국을 한다고 빌려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영업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때 항상 세입자가 내가 살고 있는 세를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전전세라고 이렇게 불러요. 전대차를.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응?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임대인의.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시키는, 그래서 이대로 맡겨뒀다가는 건물 자체를 다 버리게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 아까 6개월부터 한 달 이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이 되기 전까지 계약기간 만료,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저 계속해서 앞으로 3년간 또 장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까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과 권리금. 되게 임대차 상가의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도 있고 권리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법으로 보호해 주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금 규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금은 뭐 3가지가 있죠. 뭐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그 위치가 영업장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장사가 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일시금으로 얼마를 받아가는 그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 또 시설비도 받아가야 되겠죠. 또 영업 권리금이라고 해서 손님이 많아요. 거래처 그죠 고객들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환산해 가지고 주고받는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리금은 누구에 대한 채권이 아니다.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다. 이게 임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전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그걸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신설을 했다. 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즉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기회를. 어떤 뜻이냐면 자, 내가 이전 지금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고 여기를 나가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반대를 해. 당신 권리금 받아서 나가면 안 된다. 내지는 월세를 확 대폭 높여버려요. 월세 높으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방해할 경우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하여 계약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는 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할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만약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럴 경우 있잖아요. 되게 장사가 좀 잘 되면요. 건물주가 이제 좀 나가주세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할래요. 또 우리 아들 시켜서 좀 장사를 해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권리금 안 주고 내쫓거든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 해당 건물은 뭐로만 비영리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워둬야 된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우리 비영리 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다가 월세를 안 받고 공짜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손해보라 이거죠. 건물주도. 요것만 우리가 돼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요걸 꼭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고용 여기 안 했구나.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법무부나 가면 임대차 계약서와 별개로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도 쓰고 권리금 계약서도 썼을 때 바로 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뭐 남은 게 고용계약하고 좀 얘기를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도급계약까지였는데 뭐 시간이 또 다음 시간 제가 그 양 교수님한테 이제 시작하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또뭐 가맹거래사를 실제로 준비하게 될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활법률 상식으로 꼭 필요한 그 계약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